상업개미 구조대 배진범. 강정수입니다. 네, 저희 계속 테슬라 달리고 있고 테슬라 20번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듣고 나서 테슬라 언제 사야 되나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네. 사실 테슬라가 제일 먼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요거 자율주행이죠. 네, 네, FSD 자율주행이죠. 때문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뭘 더 지켜봐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는 게 테슬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과잉이다 보니까 네. 정작 우리가 먼저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걸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FSD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네.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생명하고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1%라도 오류가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실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조금 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테슬라의 FSD가 대단히 많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거고, 그걸 끝까지 여러분들 들으시면 세상이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하는 말을, 특히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꾸기를 너무 많이 해서 다시 신뢰가 안 가잖아요. 2015년에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2018년에는 자율주행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2016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 2017년에도 그 말을 했고 네, 2018년에도 했고 한 4번 그냥 본다는 거 아닐까요? 그 양치는 목동 얘기를 한 거예요. 여우가 온다, 여우가 온다, 뭐 이렇게 해서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단가요? 여우가 아니라. 여우도 올 수 있지만 늑대가.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도대체 언제쯤 완전 자율주행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특히 또 FSD는 미국에만 또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에 살지를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간접 체험이나 직접 체험을 못 하게 되잖아요. FSD에. 그래서 FSD의 어떠한 퍼포먼스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많은 FSD의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이 테크긱 테슬라라는 영상을 보면서 여기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슬라 FSD로 어느 동네 운전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면서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앞에 있는 차들과 서 있는 차들, 그러니까 주행하고 있는 차와 서 있는 차는 조금 더 색깔이 어립니다. 서 있는 차와 주행하는 차, 좌측에 오는 차, 내 뒤에 오는 차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고, 사실 이거 동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앞에 가고 있는 차들을 끌긴다든지 자기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예측했을 때 좌우에 앞뒤에 어떤 차들이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잡아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FSD 기술이 대단히 도시 주행에 있어서 지금 뭐 사실 고속도로 주행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많은 부분 이뤄내고 있으니까요. 저도 한국에서는 경험 못 한다고 하지만 오토파일럿만 하더라도 좀 놀랍긴 해요. 네, 특히 또 오토파일럿이 2022년 하반기 12월과 2023년 사이에 Enhanced Autopilot이라고 하는 확장된 또는 좋아진 개선된 오토파일럿이 나오면서 훨씬 더 사람들이 놀라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제 차선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기능도 좋고, 이런 부분 테슬라가 갖고 있는 특징도 몇 단계 앞선.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 달아서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6단계 또는 5단계를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 0단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으로 인간이 운전하는 것, 아무런 기술적인 도움 없이 인간만이 운전하는 거고, 사실은 요즘 많은 차량은 1단계는 와 있죠. 1단계는 이렇게 어시스턴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모드 같은 거 있는 거, 그리고 거리 크루즈가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운전할 때 앞차하고 차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서 운전하는 거, 고속도로에서 차 막힐 때 진짜 짱으로 좋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1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특정 구간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건데요. 특히 차량 추월을 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2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차량을 한 차선만 같은 이 차선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옆 차선으로 가서 이 다음 차선으로 이동을 다시 차선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가능해지는 것이 2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일정 구간에서는 운전자는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되고, 운전자는 사실 졸면 안 되고 사실 딴짓하면 안 돼요. 운전자는 일정 구간에서는 손을 놓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을 2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율주행의 실질적인 이제
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의 도입 단계라는 것이 3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4단계는 좀 이정표고 5단계는 궁극의 목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3단계에 제일 먼저 지금 들어간 차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3단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주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이 3단계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우선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벤츠가 지금 자율주행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벤츠는 3단계를 받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정말 복잡한 조건이 있어서 이 조건을 지킬 때에만 이 벤츠는 3단계에 대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벤츠가 3단계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 3단계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그리고 그 도시 주행에서는 64k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70km 이상 달리면은 이건 사고 나면 왜 그러냐면 3단계부터는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차량을 만든 이 시스템을 만든 제작자 책임입니다. 그러려니까 수천 대를 팔고 수만 대, 수백만 대를 팔았는데 여기서 차량 사고가 수백만 건이 나면 이 회사 망하는 거예요. 보험료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건을 들어요. 왜냐하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해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안 된다. 도심 중에서는 64km 이상 달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야간에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들이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어기면서 사고가 났는데 나 사실은 자율주행 모드였다고 우기면은 확인해보면 되죠. 확인해보면은 이거는 사고가 났으면 이건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네. 드라이버 책임의 가능성을 이제 따져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가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 운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간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터널이나 공사장 내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거는 운전자 책임이고. 그러니까 벤츠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섭씨 3도 이하일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얼음 빙판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는 안 해준다라는 거죠. 되는 게 뭘까요? 여름 가능하잖아요. 봄, 가을 가능하고 네, 그리고 낮에 가능하고 쨍쨍한 도로, 그러니까 예. 약간 서킷 같은 조건. 예, 안전한 데고 심지어 그래서 또 운전자가 어디 있어서 옆좌석에 있어서도 안 돼요. 운전자가 그 좌석에 있어야 돼요. 옆좌석에 있으면 옆좌석에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개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은 벤츠가 이제부터 보험료 다 내겠다라는 거예요. 레벨 3를 테슬라도 좀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3를 했을 때 사고가 나면은 현 제도상에서는 이 솔루션을 만든 소프트웨어를 만든 제작사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뭐 엄청나게 일어날 경우에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때만 이 시장 들어갈 수 있는데 벤츠는 이 시장을 테슬라보다 먼저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그거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달아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4단계, 이 4단계 같은 경우 이제 마인드 어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히 되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라. 그리고 주차한 차를 나한테로 가지고 와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4단계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개선된 오토파일럿에서도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테슬라는 그걸 집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개선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에서는 서먼 기능이 있어요. 호출 기능이 있어요. 네, 거기다 그리고 주차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4단계에서는 가능한 거고, 왜냐면 운전자가 안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지금 벌써 오토파일럿에서 테슬라는 구현을 한 거예요. 4단계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근데 4단계에서 사실은 자동 주차라든지 호출 같은 경우고 또는 휴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4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5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히 궁극의 그러니까 즉 승객인 거죠. 운전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가 되는 거고, 뭐 퇴근 시간에는 승합차가 만약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으면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온다라면 운전자는 없는데 이것이 이제 5단계가 되는 겁니다. 즉 운전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 이것이 5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건 궁극의 목표인 거고요. 테슬라가 완전 주행을 한들에도 3단계 아니면 4단계지 절대 5단계부터 가지 않습니다. 그럴 기술이 있어도 여러분 5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캐시 우드를 좀 별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캐시 우드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5단계에 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로봇 택시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고 업무를 보는 상태는 이 차가 돈 벌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 수입도 쉐어해 줄 거고. 수입도 쉐어해 주고, 이게 로봇 택시라는 거고, 이거는 5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5단계는 정말로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자가 없게 하려면 이거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지는 거고 이것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정부의 오서리티들의 정부 기관의 허가까지 걸리는데도 몇 년씩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테슬라 지금 FSD가 베타라고 써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허가를 안 해준 거거든요. 베타를 떼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몇 년이 걸리고 있는데 5년이 그러니까 레벨 5가 온다. 그러니까 즉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그 자율주행에서 의미는 5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에. 그래서 로봇 택시가 돼서 돈 벌어다 주는 택시. 이거는 정말 사람이 없는 걸 얘기하고 저는 지금 3, 4단계에 대단히 와 있다. 그러니까 3, 4단계 중간쯤에 지금 FSD가 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5단계는 언젠간 궁극에 가야 될 거지만 지금 이정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4단계 이거는 지금 많이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5단계가 가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게 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네. 인간이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을 테슬라가 통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모든 차량이 다 4단계 뭐 3단계, 4단계 아니면 퍼센트가 어느 정도 일정일 때만 넘어간다든지 네네. 그런 거버넌스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술력들은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3, 4단계에서는 이제는 FSD가 충분히 논의될 수준까지 오늘 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5단계라는 것은 조금은 기술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지켜볼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5단계 이미 4단계에 와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자율주행을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착륙까지도 파일럿 없이도 네. 가능합니다. 거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허가 받잖아요. 잘 파일럿이 이 조정을 하려고 하면. 바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심지어는 올해 초에 BBC에서 기사인데 에어버스 같은 게 어느 정도냐면은 오토파일럿의 몽어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조종사는 이걸 꺾고 싶을 때 얘가 조종사를 반대할 권한까지 있어요. 더 세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에어버스는 어느 정도까지 자율주행 그걸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착륙은 지금 그러니까 왜 에어버스에 지금 조종사가 탔냐면 감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더 이상 손 터치 안 해도 혼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위험 상황 판단에서는 에어버스에 있는 자율주행 모드가 파일럿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화된 대단히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장애물들이 그렇게 많지 근데 않잖아요. 비행기는 규제를 받지 않나요? 지금 엄청난 이 규제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어버스에서는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그 비행기는 장애물들이 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늘의 장애물이. 네, 그러니까 이거 하늘의 장애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공운송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우선은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은 제가 아닙니다. 하고 하는 기능은 세 가지 옵션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이 바로 오토파일럿이죠. 이거는 이제 무료로 주고 있는 거고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오토파일럿에서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부터 나는 그때도 벌써 이미 어메이징하다고 CNN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기술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차량의 변경까지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것, 차선의 변경까지도 이렇게 가능해졌다는 것 자체가 당시 오토파일럿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오토파일럿 붙여놨어도 차간 거리만 크루즈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자동 크루즈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대단히 놀랬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토파일럿 기능 자체도 테슬라는 대단히 뛰어났었다. 2019년부터 되게 뛰어났다는 거고 이거를 무료로 제공해줬다는 거고요. 근데 인핸스드가 드디어 제공이 되기 시작했죠. $6,000를 지금 현재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딜리버리는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 사이인데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돼서 나왔던 건데 가장 여기서 두 가지인 것은 레인 체인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레인 체인지가 들어가 있는데 오토파크하고 서먼이 들어가 있죠. 네. 오토파크는 제가 내려서 자기 혼자 가서 주차하고 오는 거. 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그렇죠. 그리고 서머는 뭐냐면 내가 서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내 앞으로 오는 거. 그게 미터가 제한이 있지 않아요? 65m입니다. 네. 65m 내에서 주차할 수 있고 65m 내에서 호출할 수 있어요. 더 넘어가면 그건 뭐냐면 근데 제가 자동차를 호출하고 파킹할 수 있다는 거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거기 있는 장애물들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주차장이라는 게 좁은 편인데 네. 이런 장애물들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에서는 이 오토파크하고 서먼이 들어갔다는 거죠. 스마트 서먼이라는 건 이제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먼 버튼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클릭을 하면은 얘가 와가지고 앞에 쓰면 저 이거 한번 써봤어요. 주차장에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요? 어떻던가요?
느리거든요. 근데 예. 뭐가 좋냐면 어디다 주차했는지 깜빡했어요. 네. 근데 누르면 얘가 슬슬 움직이잖아요. 네. 약간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PD님 어떨 것 같아요? 써먼 기능 있으면? 근데 내 차량 내부에 아무도 없는데 운전되는 게 지금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기 65m 이건 허가를 받은 거예요. 65m 내에서 이 파킹한 걸 가져오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는 차량 교통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 주행과 관련된 법이랑 네. 주차 관련 관련된 법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하여튼 호출 기능하고 자동 주차 기능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두 번째 옵션이 Enhanced 오토파일럿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FSD라고 이제 세 번째 FSD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베타 버전으로 작동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신청을 한 상태고 지난주 뉴스에도 나왔죠. 중국에도 지금 관청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예요. 한국은요? 한국은 아직 신청 안 했죠. 그러면 한국에 지금 뭐 FSD는 불가능해요. 구매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미래에 대한 가격.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베타 버전에 대한 것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베타 버전으로 유럽과 중국에다가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예요. 이게 돼야 유럽과 중국도 가능하고요. 한국은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된다. 궁금한 게 네. 오토파일럿이랑 이네스 오토파일럿이랑 FSD가 각각 다른 솔루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진화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화도 되지만 다른 거죠. 왜냐면 FSD가 있는데 FSD 기능을 일부 떼어넣어줘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은 전 세계에다가 제공되는 거거든요. 오토파일럿하고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은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 제공되는 거고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FSD를 하면은 인핸스드 오토파일럿 기능을 다 쓸 수 있겠네요. 그건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토파일럿에는 뭐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All Functional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이직 오토파일럿하고 인핸스드는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 개념인 거네요. 네. 뭐 업그레이드 개념이라도 인핸스드는 또 최근에 나온 거니까요. 네. 오토파일럿을 포함한 부분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게 FSD라고 하는데 FSD에서 가장 FSD에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 것은 도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인핸스드는 고속도로 플러스 집에서 저 차선을 아까 바꾸는 것도 일반 도시 주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핸스드에서는 그래도 주차에서까지 가능해서 플러스 요인이 생겼다라는 거고 FSD는 도시 주행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있으면 좋은 건 뭐냐면 차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는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차선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입하는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차선을 변경해서 왼쪽으로 차량 보면서 진입해야 되는 거 운전 잘 못 서투르신 분들 되게 제일 힘들어하시는 구간 중에 하나잖아요. 부산까지도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있으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거, 그다음에 나가는 것까지도 오토파일럿이 해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이 거의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시주행에서 자율주행은 오토파일럿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풀 FSD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행에서의 오토파일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훨씬 더 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FSD를 얘기함에 있어서 또 얘기해야 될 것이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FSD가 깔려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에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버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1, 2가 있는데 자율주행이 가능한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사이버 트럭에서부터 하드웨어 4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Y라든지 모델 3나 S나 X에도 하드웨어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3하고 4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카메라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보더라도 이 정도의 해상도에서 되게 선명한 해상도, 고해상도가 들어간다는 거에 하드웨어 4가 들어갈 수 있고 하드웨어 4에 뭐가 더 들어간 건가요? 아니 센서 그 카메라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뭐 레이더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그렇죠. 그런 썰도 얘기하려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들어갔다는 썰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레이더가 들어갔는지 들어갔어도 액티베이트는 안 돼 있거든요. 활성화는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불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만 올라간다. 네, 비용만 올라간다. 근데 하드웨어 4에 레이더가 들어갔다는 썰은 있는데 액티베이트는 안 됐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직 썰이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3하고 4의 어떤 장비 중에서 이건 뭐냐면 이 칩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 안에 이 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144 테라플로브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M1 칩에 55개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건 하드웨어 4에 들어가 있는 칩입니다. 하드웨어 3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드웨어 4에는 더욱더 진화된 테슬라 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시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따내려고 하는 거죠 이 칩을. 왜냐면 하드웨어 3는 삼성전자도 들어갔었거든요. 하드웨어 3면은 사실상 FSD는 완벽히 지원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언젠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 베타인데 12까지는 하드웨어 3가 될 수 있어도 뭐 13부터는 하드웨어 3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바꿔줘야 되나? 바꿔줘야 되는 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올해 7월 달에만 그 한정해줬잖아요. 네. 하드웨어 4를 사면은 지난번에 샀던 FSD를 무료로 이전시킬 수 있다. 네, 원래는 차에 귀속됐는데. 그렇죠. 귀속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FSD, 그러니까 하드웨어 4가 된 차를 이번에 신차를 사게 될 경우에 네. 신차를 사게 되니까 지금 모델 Y나 모델 S에도 하드웨어 4가 있는 거죠. 자, 하드웨어 4가 되면 하드웨어 4에 대한 그 어프라이징이 있어요. 네. 돈 더 내야 돼요. 해주면 여기에 만약 FSD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테슬라 FSD를 갖고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하드웨어 3인지 4인지 되게 민감하게 보셔야 되네요. 네네네. 되게 앞으로 업데이트를 어떻게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네.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4가 들어간다는 거고 우선 이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하드웨어는 아까 말했던 칩으로도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각종의 8개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비주얼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고요. 카메라는 앞에 3대가 있습니다. 앞에 3대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백미러 위에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색깔이 좀 다르고 카메라 기능마다 다 다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가지가 하나는 250m를 보게 되는 망원 렌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60m밖에 못 보지만은 120도를 시각이 120도예요. 이건 광각 카메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메인 카메라인 것은 50도를 보면서 150m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가시죠. 이것이 일반적인 메인 카메라에서 50도를 보고 150m를 본다라면 이거는 와이드니까 광각 카메라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망원 카메라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카메라의 길이라든지 각도가 다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전방을 보는 4번과 5번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을 바라보는 6번과 7번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주차할 때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인데 후방 50m까지 볼 수 있는 8번 카메라가 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카메라가 있어요. 8개의 카메라가 있고 테슬라에게는 레이더와 라이다가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레이더가 들어갔다면 썰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레이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요드 개념이에요. 레든던시 또는 레든던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복성입니다. 중복성. 카메라가 왜 망원 렌즈가 아까 전에 있지만 얘가 여기도 커버하고 있잖아요. 이만큼을.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광각 렌즈도 있지만 광각 렌즈는 여기도 커버를 하고 있죠. 이거를 중복성인 이유는 겹친다는 얘기. 겹치는 거죠. 네. 겹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카메라가 고장 났을 때. 네. 하나의 카메라에 있는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할 경우 또는 그 앞에 장애물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일반 모드가 마찬가지고 그렇고 FS도 당연히 자율주행에 포함되는 거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이 레든던시를 갖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 그 전체 앞에 그 4번과 5번 카메라는 옆에 달려 있는데도 전방을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후방을 보니까 뒤를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후방만 보고 있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 8번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든던스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되게 사각이 없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리고 테슬라는 유럽연합에서 저도 이 회사 이 기관을 알아요. NCAP라고 해서 크래시 테스트를 갖다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매년 해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오닉 6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긴 받았어요. 2023년에는. 근데 이 유로 NCAP를 하면은 2022년에 가장 안전한 차 테슬라 모델 S가 받았고 그 다음에 모델 Y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오토필롯에 대한 점수거든요. 오토필롯에 대한 점수가 98.98%를 만들고 있고 메르세데스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좋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아이오닉 6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차량 안전도에서는 뭐 운전자가 탔을 때는 아이오닉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종합점수에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차량도 안전하지만
특히 오토필럿이 되게 파일럿이 되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탄다는 거 여러분 되게 안전한 차를 타는다는 얘기 말씀을 모델 S나 모델 Y나 마찬가지 점수가 좋고요. 이 도표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인사이드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발표한 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 도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게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2022년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 쿼터마다 다른 건데 이건 뭐냐면 100만 마일을 달렸을 때 한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몇백만 마일을 달렸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을 때 몇 그때까지- 마일이 있었느냐 누적돼 있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건 하나가 날 때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달려야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전한 거죠. 네.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면 이거는 626만 마일을 달렸을 때 사고가 한 번 난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657만 마일을 달렸을 때 사고가 한 번 난다는 거고, 이거는 훨씬 더 적은 마일을 달렸을 때 사고가 난다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using 오토필럿이에요. 했을 때 연수가 달라질수록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동일하게 겨울에 확실하게 적어요, 사고율은.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죠. 네. 죄송해요. 겨울에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1쿼터가 가장 적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확실하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2018년, 이게 19년, 중요하네요. 시간이 갈 때마다 더욱더 안전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빼고는. 네, 하고 확실하게 최근에 2022년에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2023년에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 즉 오토파일럿의 기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토파일럿을 안 썼을 때예요. Not using autopilot 기능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오토파일럿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는 첫 번째는 해가 갈수록 오토파일럿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고, 오토파일럿을 안 썼을 때하고 썼을 때하고 사고율이 다르는데 오토파일럿을 안 쓰면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고요. 테슬라 쓰신 분은 오토파일럿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using 오토파일럿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높을수록 사고율이 적은 거죠. 네. 그리고 노란 선이 오토파일럿을 안 썼을 때고, 거의 변화가 없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미국 평균이에요. 미국 자동차 평균. 그 평균보다 훨씬 좋네요. 그래. 평균보다는 테슬라가 좋다. 네. 하지만 오토파일럿을 안 썼을 경우에는 큰 차이 안 나는데 오토파일럿을 썼을 때는 대단히 안전하다.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 FSD가 아닙니다. 오토파일럿을 썼을 때만 해도 이렇게 네. 6배 정도 안전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슬라의 그 FSD의 버전이 발표되는 시기를 나열한 건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점점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버전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FSD를 쓰고 있는 모든 차량의 데이터를 테슬라가 가져갑니다. 네. 요번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들기로 첫 번째 만들기로 했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갖다가 설계해서 만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조하고 제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되는 순서가 높아지는 이유는 FSD를 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병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네. 것, 이거를 처리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 12에서 13, 14 가는 속도는 더욱더 짧아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개선 속도가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 6월 27일 날 트윗을 했죠. 이제는 트윗이 아니라 X죠. X에서 뭐냐면 버전 12는 아마 베타가 아닐 것이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말을 여러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무언가 베타가 아니라는 말은 미국의 도로 안전국의 통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테스트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이런 건 이제 레이더가 있었을 때 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자, 레이더가 있으면 이렇게 레이더나 라이다가 있으면 이렇게 이쁘게 실제로 실물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레이더나 라이다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흔히 말하는 8개의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3디멘sion을 여기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벡터 데이터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벡터가 이제 3차원적인 거잖아요. 이 3D로 지금 정확하게 이 실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8개의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실제 화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들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낸다든지, 카메라만으로도 마치 레이더와 라이다가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는데, 레이더를 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악천후 때문이에요. 카메라가 흐려지면 이 그림이 또 해상도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천후에서는
카메라만으로는 하기 힘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레이더를 달면은 이것은 쏘고 받는 거니까 네. 빛을 쏘고 받는 거니까 이건 악천후와 관계없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하고 라이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악천후가 아니라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벡터 데이터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그려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내는 데서 문제가. 근데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자전거요. 자전거가 벽화에 그려 있잖아요. 벽화에 그려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3D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옆에 자전거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FSD 아직까지 비친 이미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카메라로만 판단하니까 거의 실사 크기의 자전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작은 크기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수들은 오류들은 아직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져 있는 자전거를 실제로 인식하는 오류는 아직까지는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곧 고쳐지겠죠,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8개의 카메라로만 과연 자율주행이 가능한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8개의 카메라를 벡터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레이더나 라이다가 없어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는 테슬라의 엄청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칭찬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악천후 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악천후에서도 8개 카메라로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 엄청나게 오면 카메라가 아무래도 시각이 네. 흐려지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 갑자기 온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지나가는데 또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네.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자율주행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때는 사람이 핸들 잡아야지. 네. 무슨 악천후에서도 자 가자 키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악천후에서는 사람이 핸들을 잡아야 된다. 어차피 보험도 그건 처리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8개 센서로 저희 카메라로도 가도 된다. 왜? 악천후에서 어차피 보험도 안 되고 운전자가 반드시 핸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FSD는요. 이거는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으면 스스로 주차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짧은 거리에 나와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차가. 운전자가 잡아주지 않으니까. 운전하면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운전하면 안 돼. 근데 너 지금 안 잡고 있어? 네.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파킹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위험성을 알고 있고 이거는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기술이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너가 해야 돼. 근데 너 지금 안 잡고 있어? 너 술 먹었니? 잠자고 있니? 지금 오락하고 있니? 게임하고 있니? 자, 그러면 나는 주차해버릴게. 주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FSD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또 FSD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SD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제가 지금 레이더와 라이다가 없었을 때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하지만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근데 그 한계는 자동 파킹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는 또 얼마 정도 갈 건지는 여러분 제가 또 한번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자율주행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조 컴퓨터는 슈퍼컴퓨터 도조는 자율주행의 현실화에 있어서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글로 썼습니다. 글로 쓰고 당연하게 주장의 레퍼런스들, 근거들을 다 이렇게 각 주로 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곧 판매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20회 정도 이러한 생산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는 무료로 제공해주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부하게, 사실 더 풍부합니다. 사실 자료가. 저희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주요 내용은 다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간혹가다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글에 대해서는 정수님께서 거의 명예를 거시고 그래서 이것에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될 것이 이 책이 곧 한 1, 2주 안으로 나올 거예요. 이 자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메시지가 갈 거고 거기서 구독이나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이거 반응을 봐야겠지만 한정판이 될 수도 있고 얼리버드가 될 수도 있고 한정판과 얼리버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정도의 저는 컨텐츠 저희가 조금 거만하게 얘기하면 한국에도 없었고 외국에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수님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다 했어. 자기 PR까지. 아니 독일에서 네. 공부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독일은 기반 산업이 자동차고 네.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 높고 테슬라에 대한 텍스트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 한국 실정에는 네. 사실 독일어까지 번역해가면서 나오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네. 전 되게 제가 봐도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건 정말 얻기 힘든 정보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